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 2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약간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 세션이 저희 정책학교의 가장 중요한 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정책학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정책연구 특별연구 세션이고 그 특별연구 세션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구성이 그동안 우리 정책학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지금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춘계 때는 그 린드암하고 마취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고 알면서도 또 잘 모르고 있는 라스웰하고 그다음에 사이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주신 발표자를 먼저 소개드리고 그다음 토론자를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임 정책학회장이신 송희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버트 사이먼에 대해서는 전임 규제학회장이신 이성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제주대 양현철 교수님, 울산대 안성민 교수님 두 분께서 좋은 의견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라스웰과 사이먼이 서로 공유하는 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분이 통합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웰 같은 경우에는 과정 지식과 실질적인 지식을 합치려고 하는 통합적 접근을 했고,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가치와 사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통합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있는 부분은 교감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시각과 그 다음에 기술과 실증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스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정책과학 하면 라스웰이 생각나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라스웰이 정책과학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그 기회에 우리 송희준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 족적에 대해서 한번 쭉 흩어주실 거로 생각하고요. 사이먼 같은 경우에 우리 흔히 하면 만종무형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데 사이먼이 규범적인 것 같은 논의를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많은 그런 실증적인 행태적인 주장들이 만종무형이나 제한적 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오는 여러 가지 족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우 교수님께서 아주 어렵게 발표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미 한 10분을 써먹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하신 노력이 있으시니까 각각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또 두 토론자께서 한 15분,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우리 플로어에서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희준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송희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라스웰 분석의 제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스웰하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학에서는 사실 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피상적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의 특히 과거의 연구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최근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라스웰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기회에 정말 연구를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알몬드라고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 있죠. 비교 정치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라스웰 교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면 20세기 사회과학을 주도한 그 하프더슨 그러니까 6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댓 사람 되겠습니다만 이내에 창의적인 혁신가이자 당대의 가장 시원적이고 생산적인 정치학자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1987년에 라셀 교수에 대한 그 전기를 썼어요. 간단한 책자로 로켓 페이퍼를 썼는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라스웰은 크게 1902년부터 78년까지 살았는데 학문적인 그 시대는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1926년부터 36년까지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물론 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장 교수가 돼 있다가 나중에 자리를 옮깁니다. 동부 뉴욕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한 8년 동안 백수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1946년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 직후에 예일대 법대 교수가 됩니다. 로스쿨의 교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세 분야의 세 시기로 나와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고요. 일리노이에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삼촌이 프로이드 이론을 잘 아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적이고 지적인 가치 그리고 정치적인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리 분석 여기 굉장히 그 경도된 것으로 나옵니다. 일기는 그랬고요. 이기는 1938년부터 46년이라고 했죠.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고 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뉴딜 정책을 펴죠. 그래서 뉴딜 정책이 한창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나치 정권이 막 그 극성을 부릴 때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나치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로 법무부, 연방 법무부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전쟁정보국, 육군심리전단 이런 분야에서 선전심리전 뭐 이런 쪽의 연구와 강의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밑에 제가 각주로 다뤄놨습니다만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의 학위 논문이 프로파간다 테크닉 인 더 월드워예요. 그러니까 세계전쟁 때 선전, 선동 기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만은 그 대공황기의 어떤 실업자들의 어떤 행태 그리고 이제 나치즘과 어떤 병영국가들의 어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선전, 선동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웰 하면은 정책학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는 뭐 정책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러니까 신문 방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3기는 1946년 예일대 법대 교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리고 정책과학의 기본 아이디어들이 예일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이제 발굴이 되는데요. 또 제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라스웰은 기본적으로 구제도론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어떤 학문적인 흐름을 정치학에서 세운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활동을 한 번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소개를 하겠고요. 그래서 라스웰이 출판한 책은 60권, 논문은 3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단어는 400만 개 이상입니다. 물론 뭐 400만 개는 이제 쓰는 학술적인 용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이 말이 많은 그런 학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논문과 책들을 보면은 요즘 그 개각을 했는데 교수 출신들이 뭐 자기 표절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쓴 논문 책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물론 항상 어디에서 쓴 논문을 책으로 묻는다는 얘기는 다 밝혀서 자기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 아이디어를 한 군데만 발표를 하지 않고 묶어서 편집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책에 나오는 어떤 챕터를 좀 더 대별로 해서 논문으로 또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방대한 연구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제가 또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라스웰의 이론은 현대 사회과학의 초기 이론을 많이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학문적인 논쟁이 되는 초기의 조건들을 많이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필성의 업적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브르라고 있더라고요. 오브르 필성의 업적은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을 탐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게 이제 바로 예방 정치이자 정책과학입니다. 예방 정치 그리고 정책과학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 인간의 비정상적인 심리와 동기, 병영과 엘리트론, 그 다음에 정치의 본질, 언어 상징, 선전, 여론, 커뮤니케이션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후기에 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과학을 도출해 냅니다. 그 정책과학의 지향성과 방법론은 국내에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학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만든 그의 학문적 초기의 저작물들의 기본 논리와 접근 방법은 국내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2장이 되겠습니다. 심리적 성격과 엘리트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의 어떤 심리에 대한 분석을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입각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엘리트 정치인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에 집중적인 연구를 시행을 하죠. 20세기 초 시카고 대학의 사회과학은 제도에 대한 평면적인 비교나 서술에 초점을 두는 법률적, 역사적, 철학적 방법, 이게 바로 구제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격이나 사회구조나 문화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메리암의 이제 그 인간 심리학의 라스웰의 스승입니다. 월터 리프만의 여론, 그다음에 이제 마가렛 이드라든지 베네딕트의 어떤 인류학, 아도노 이 사람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파죠. 어떤 문화와 성격 연구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전의 구제도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20세기 초기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이 제도론에 대한 라스웰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의 정치학은 제도적인 기제나 구조나 시스템을 너무 강조했지만 마샬, 미국의 대법원장이죠. 35년간 연방 대법원장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 에브라함 링컨. 이 사람들의 생애를 뺀 미국 헌법에 대한 제도적인 설명은 풍요로운 역사 속의 쓰레기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정치학은 박제일 뿐이다. 박제라는 단어가 택시도인데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이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특히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연구 없이 제도만 소개하면은 정말 그 정치 또는 역사에 있어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제도론을 밀어냅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정신병리학을 토대로 그들의 정치 신념 결정에서 그동안에 무시된 사적인 동기, 그동안에 무시됐다는 것은 바로 그 구제도론이 무시했다는 뜻이죠. 사적인 동기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분석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 과정에서 각종 자원을 둘러싼 제도를 동원하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신고적 경제 이론, 뭐 뒤에 우리 이성우 교수가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관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은 연구원이나 회계사 같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 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을 중시하는데 을은 그 반대로 가족과 여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어떤 심리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 당하게 된 어떤 경험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사람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험해온 어떤 탐닉과 박탈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탐닉과 박탈의 관점. 이거는 이제 바로 권력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좌우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은 박탈에 대응한 보상 수단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탈도 경험할 수가 있고 탐닉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박탈 또는 절대적인 탐닉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는 정치인이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은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시면은
절대 탐닉이 있고 맨 오른쪽 끝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 끝에 절대 박탈이 있다. 그럼 그 중간이 있고 약간 왼쪽에 이제 상대 박탈이 있고 약간 오른쪽에 상대 탐닉이 있는데,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윤영기에 심각한 박탈이 없고 권력 행사를 통해서 박탈에 대항하는 탐닉도 경험해본 낮은 자존심이 정치적 야심의 촉진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박탈이나 절대적 탐닉을 경험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권력을 열성적으로 추구한다. 상대주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은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공식 1입니다. 아주 유명한 공식인데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손상된 자존심 보상이라는 사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를 공공 목표로 대체해서 공익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이다. 정책의 인간 P입니다. 라지 P. 이거는 공식과 같이 사적 동기, 스몰 p가 바로 사적 동기이고, 사적 동기가 반 가로가 있잖아요. 공공 목표 D로 전환이 되고, 이 공공 목표가 공익 합리화, 스몰 r이죠. 그걸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인간은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한 상대적 박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공 목표로 전환을 하고 이걸 공익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고, 이게 1930년에 그가 쓴 Psychopathology and Politics라는 책에서 핵심적으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각주 3회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은 라스웰 이론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3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선정하면 제가 3가지를 선정했어요. 첫 번째는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두 번째는 Politics, 그리고 세 번째는 A Preview of Policy Science. 우리 정책학자들은 세 번째 책은 잘 아시죠. 그래서 공식 1이 바로 그 첫 번째 책에서 인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식이 뭘 의미하고 어떤 사람이 이 공식에 들어맞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히틀러,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요즘도 가끔 우리가 그 정치라든지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사적으로 어렸을 때 좀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이걸 공익으로 전환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인용한 라스웰의 이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웰은 정치적인 인간을 세 수로 나눴어요. 선동가, 그 다음에 행정가, 이론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후보 대통령 예를 들면 행정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각종 예언은 선동가, 마르크스는 이론가,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여기 상당히 그 부분을 제가 재밌게 했습니다. 좀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제 병영국가와 엘리트 정치입니다. 라스웰은 그 엘리티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티즘을 연구하는 사람이 엘리티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티스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서론에서 강조를 합니다.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목 대상이 바로 애정 대상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엘리티즘을 주목한다고 해서 엘리티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그 단서를 명확하게 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 이태리 파시즘,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정치국, 그러니까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그 분석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군대, 경찰과 같은 폭력 사용자, 그리고 통신과 상징을 조작할 능력을 가진 소통 선전 기술자, 그 다음에 조직과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술 관료제, 사업 기술자와 서로 결합된 숙련 집단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군사적, 관료적, 기술 관료적 엘리트의 병영국가를 출현시킨다. 게리선 스테이트를 출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즘, 이태리 파시즘, 일본 군주의가 다 병영국가입니다. 1900
그 30년대 쓴 논문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다 봤어요. 히틀러에 대한 연구,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다 상당히 했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병영국가 엘리트는 민주적 절차와 야당을 무시하고 전쟁에 대한 공포, 또 행사를 극복하는 반복 훈련, 그리고 의식화 활동, 세리모니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관료제와 독재를 강화하고 모든 조직화된 사회활동을 집권적으로 정부화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을 중시해요. 옛날에 나치고 하켄크로이츠라고 그러죠. 이어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십자가를 그 변형시킨 거거든요. 딱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러시아의 나다고 망치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정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이것은 정치에 대한 라스웰의 촌천살인적인 정의이다. 정치학은 영향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유력자들에 관한 연구이다. 유력자, 즉 엘리트는 사회적 존경, 수입, 안전의 세 가지 가치의 대부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중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표 1을 보시면은 엘리트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라스웰의 책에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행자가 이제 엘리트죠. 물론 대항 엘리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한 사람들 바로 대중이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가 바로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상징, 폭력, 재화, 책략 이 네 가지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정책에서 요즘 정책 수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정책 수단론 또는 정책 도구론의 표시가 바로 라스웰의 엘리트 정치의 정책 결정 방법에서 나오는 많은 그 정책 도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느냐면 기능, 계급, 성격, 태도를 얻어가지고 사회적 존경, 수입, 안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치를 정의를 했죠. 다음에 되겠습니다. 언어, 선전, 홍보, 여론 및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라스웰은 이걸 연구해서 초기에 선형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신문 방송학과 교수들이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관련한 설명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초기 모형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요즘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형인데 출발은 그 라스웰의 선형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정치의 언어는 권력의 언어이자 의사결정의 언어로서 언어를 이해하는 정도만큼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파를 하죠. 언어는 정치 문제에 대한 기본 과정을 포함하고 특정 권력의 관행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변된 정치적 신화, 신조,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는 선전, 홍보, 교육을 통해 상징을 확산시키는 상징 전문가이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요. 홍보, 선전, 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나치의 어떤 형태입니다. 나치하면 선전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치가 하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선전을 많이 하니까 미국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역선전전을 하게 되는데 라스웰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아까 그 2기 때의 활동이 주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치는 선전을 동원해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를 선동하지 않으면서도 증오의 표적을 부자와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유태인 몰입대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아닌 유태인이 베르사유 체제나 바이마르법이나 심지어 막시즘보다도 더욱더 나쁜 사회학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태인에 대한 박해를 하는 거죠. 또 그는 그 여론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론은 엘리트적인 선전은 물론 민주주의 가치를 배제하는 합리적 정책 분석과도 다른 토대에 요즘 우리가 그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고 공론을 중시하는데 그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론은 공동체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배적인 의견하고 다수 의견의 그 차이점은 지배적 의견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결론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걸로 그런 정의를 합니다. 요컨대 정책 결정자의 정책 가치를 확인하려면 정치적 소통에 사용한 언어, 상징, 스타일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결정은 각종 단어, 언어, 상징, 신호, 만화, 신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비합리적 성격과 잠재의식을 개방의 장으로, 민주주의적인 개방의 장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의 그 기본 컨셉은 언어와 상징을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실증적 정책 분석이 유행하면서 한동안 덮여 있다가 실증적 정책 분석 속에 이제 바로 뒤에 소개된 이제 로버트 사이먼의 이제 행태과학이 포함되죠. 1970년대, 80년대 에델만, 하버마스, 푸코, 하예르와 같은 후기 실증주의의 등장으로 재조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과학의 지향성과 구조 부분입니다. 뭐 상세하게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뭐 정책과학의 지향성과 구조입니다. 익히 정책과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라스웰의 종착역은 결국 정책과학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드로 윌슨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정치 영역으로부터 행정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행정 이혼을 했듯이 라스웰도 비슷한 이유로 정치로부터 정책을 언어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정책은 개인 또는 조직 생활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의미하며 종종 당파성이나 부패를 의미하는 정치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로부터 자유로운 단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과학을 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 실패, 그리고 병과 엘리티즘의 비민주적 질서 같은 사회경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지적 정당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과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정책과학의 그 지향성과 학문적인 특성을 보시면요, 자료에 좀 모르겠는데 표 1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를 3개인가 해서 그림을 한 2-3개 넣는데 그게 사실은 그것만 설명하더라도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다 빠먹었다 할 수가 있어요. 표 1을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정책과학의 지향성이 3가지잖아요. 이건 뭐 항상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맥락성, 문제 지향성, 다방법성.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맥락을 그는 4가지를 제시를 해요. 하나는 사회과정,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와 제도, 네 번째는 지적과정, 이렇게 4수로 연결을 하는데 근데 이제 관련 자료들을 비교를 하면은 다 방법론과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학제적 이용과 관련돼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구성 요소로 학제적 지식의 통합 및 중개, 지식공동체 일반공개 중개, 이 내용이 거기에 사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책과학의 지향성과 의사결정 과정, 그걸 묶어서 이제 구성 요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27개의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라스웰의 정책과학의 핵심 내용은 이 표 2로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핵심 어떤 가치라든지 맥락이라든지 구성 요소, 뭐 변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요인이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27개 속에 포함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정책 결정의 맥락적인 매핑에서 이제 사회과정, 뭐 7가지 요소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과정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의사결정 과정이 들어갑니다. 7개 단계로 그냥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은 사실 보면 사회과정하고 상호작용하면서도 사회과정 안에 둥지트는 네스팅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7단계 모형으로만 우리가 정책학에서 소개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소개하면 좀 뭔가 잘못된 거고, 사회과정하고 묶어서 굉장히 그가 맥락적이고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가치와 제도 부분입니다. 세 번째 차원이라고 했죠. 여기는 표 3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치를 그런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권력,
구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는 7개로 8개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8개의 가치로 분류를 합니다. 이 8개의 가치는 흔히 이제 신관적 경제 이론에서는 이익 또는 선호 이런 하나로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라스웰은 가치는 8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마슬로우의 5개의 어떤 욕구보다도 더 구체적인 건데 사실 마슬로우의 그 5개의 그 욕구 체계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의 사례가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고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들을 마찬가지로 매치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8가지 그 가치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가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믹스해가지고 추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과학자의 직접 과학을 한번 보시면은 분과별 과학자의 분석활동, 노무과학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정책과학자들에게 굉장히 그런 많은 기대를 합니다. 모든 걸 잘 할 수 있을 걸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정책과학이 통합적인 학문이니까 우리 학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정책과학자의 그 통합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면 5가지 어떤 그 역할을 얘기를 해요. 정치인에 대한 주치, 그 다음에 사회공학자, 요즘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사회공학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이건 학자들의 고유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공모자,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죠, 학자들이. 그리고 행정학자, 이 5가지를 로 이제 그런 정책과학자의 역할을 요약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는 특히 정보 수집가, 정책공모자, 그리고 행정학자의 역할이 정책과학자들이 수행해야 될 우선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한 게 이제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거기에서는 의사결정 세미나, 그 다음에 사회행성관 이런 어떤 설계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정책과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토론과 담론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설계도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의사결정 세미나와 사회행성관, 소셜 플래니테리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헤럴 라스웰이 사회과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사실은 제가 제일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라스웰이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는 걸 정리를 했는데 그가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사회과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과연 배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구제도론을 공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행태론을 제시를 하거든요. 행태과학의 초기 그 기여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기의 행태론자들한테 또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가 과연 행태론자인지, 후기 행태론자인지, 후기 실증자인지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게 바로 이 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행태주의와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 이성 교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허버트 사이먼의 스승인데도 둘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대립을 해요. 사이먼이 그 정치학의 어떤 심리적인 분석에 대해서 라스웰로부터 배웠다, 자기 스스로 배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당연히 가르쳤으니까 배웠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라스웰은 사이먼을 인용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은 여러 군데에서 라스웰을 인용을 하면서 아주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지만은 비판을 가해요. 그러면서 이제 행태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스웰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중간 정도의 정리를 해놨는데요. 선호의 자동성, preference for automation,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실증주의나 기술관료적인 정책 연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은 선호의 자동성을 토대로 정책 결정자의 재량권을 폭발해서 자동화된 기계적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배태된 규칙에 따라 배태된 선호를 극대화하는 컴퓨터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호의 외생적 자동성을 거부하고 수의, 예와 판단을 중시하는 선호의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표사회, 고전 경제학, 사이먼, 라스웰의 어떤 이론의 전제, 가정, 기본 가치, 활동 무대, 방법, 학문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스웰과 후기 실증주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강실 교수의 그 사회과학 연구들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실증주의, 사회 구성론, 네오 휴머니즘, 급진적 구조론 이렇게 이제 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라스웰은 약간 사회 구성론과 네오 휴머니즘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은 실증주의적인 요소, 급진적 구조론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스웰은 장로교의 종교적 가치, 진보 세력과 전통 그리고 반동 세력의 혁명적 대결을 다루는 마르크시즘, 그다음에 정치인 심리 분석을 통한 정신치료법을 강조하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학문적인 어떤 다양성, 사상적인 다양성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방법론적으로 구제도를 밀어내고 면밀한 관찰, 측정, 현장 조사를 통한 인간 행태의 실증적 방법을 강조한 행태론의 주도자로서 정치란 정치적 담론의 계량 분석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 분석이나 행태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분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가 강조하는 인간 행태의 전제 조건과 지향하는 가치 및 목표는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대립된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연구 대상과 관점은 문제를 합리적 관점보다 해석적, 절충적, 변론적, 상대주의적,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후기 실증주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얼른 결론만 보겠습니다. 5장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입니다. 1992년 한국정치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참가로가 학회부가 나오는데요. 인간 존엄성 구현이라는 학회 지향성에 따라 인간과 사회의 근본 문제들을 역사적 시각과 맥락적 관점에서 진단 처방할 목적으로 정책학교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책학 교과서나 많은 논문들이 정책과학의 정의, 다시 말해서 정책 과정 지식과 정책 과정 예술 지식, 아까 우리 고주로 의장님 말씀하셨죠. 지향성, 의사결정 7단계, 의사결정 세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런 정책과학의 핵심 선행 요소인 정책 결정자의 정신병리적 심리분석, 병행과 엘리티성, 언어 상징, 산전, 홍보 같은 사회 구성적 특성에 대한 기저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트와 정책 결정자의 심리적 동기와 그 외적 발로인 언어, 상징과 홍보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예방 정치와 민주주의 정책과학의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부분적인 차용을 넘어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헤럴드 라스웰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정책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정책학회에서 그 정책 연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